이제 월요일마다 만나는 월요일의 남자 이종근 실장과 함께 이슈 체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사 발표 때문에 조금 늦게 모시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이제 기록했고요. 그리고 대구 지역 여론조사가 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혹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두 개를 동시에 하셨네요. 이번에 전국 단위, 그다음에 대구 단위. 사실 전국 단위에서 개별 지역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건 무의미하죠. 유의미하지는 않죠. 최소한. 왜냐하면은 전국 단위가 1,000명인데 1,000명에서 각 서울이 그래봤자 150명 정도, 대구가 한 100여 명 정도 이런 그런 단위에서 뭐 지지율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사실 그거를 유의미한 그런 의미라고 그렇죠. 결과라고 보지 않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 1,000명 단위 모집단으로 해서 그 지역의 민심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준석과 관련해서 질문을 굳이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준석이 대구를 지금 타겟으로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든 뭐 신당을 하든 대구에 그렇게 구애를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대구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돼서 물어보는 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준석보다 뭐 관심 없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당을 하려면 탈당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자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신당에 뭐 출마할 사람 모집한다고 지난 주말에 얘기했는데 아니 탈당도 안 하고 신당 그 후보자들을 모집을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유의미하게 본 건 범보수 진영에 호감이 가는 사람을 대구 유권자들은 누구로 생각하느냐입니다. 한동훈이 38, 홍준표가 13, 유승민 거론 그 이후에는 원희룡 7 정도 뭐 이렇게 거론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갤럽이 매월 둘째 주에 계속 똑같이 합니다. 매월 둘째 주에 그러니까 차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내 정치 지도자와 관련된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때 한동훈이 가장 이제 앞서 있어요. 앞서 있는데 그 수치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가 보이냐면 홍준표예요.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왜 경남도지사고 동대문에서 뭐 삼선까지 한 사람이 대구시장으로 갔겠습니까? 자기가 TK의 적자가 되고 싶은데 TK임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봐라 나 TK다 그러고 지금 내려가고 최소한 이 사람은 계속 이 자신이 다음 대선에서도 또 이번 총선 지선 다 영향력을 TK 지역에서 영향을 행사하고 싶은 건데 지금 홍준표와 한동훈의 호감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홍준표는 차라리 뭐 그 밑에 군과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상황이고 한동훈과 오차 범위 바깥에서도 한참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므로 확실하게 영남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미래 투자를 누구에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확신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역시 평론가답게 여론조사를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문경 오미자 한 잔 마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청와대 개편과 청와대 개편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발표가 되긴 했죠. 내각은 이제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평가해 주십니까? 일단 이번 주는 내내 개각 얘기가 아마 뉴스를 선도를 할 겁니다. 개각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정부가 어떠한 인물들을 통해서 어떠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를 인사를 통해서 붙여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 번에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습니까? 초기 창업기에 함께할 사람과 그 다음에 창업한 이후에 이 어떤
어떤 사업, 정치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정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더 확장시켜서 키워나가는 꽃을 피워야 되는 그게 바로 2기 내각입니다. 그런데 2기 내각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1기 내각은 사실상 조금 더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긴 해요. 정치권 이런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총선에 이제 이 사람들이 빠지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전면에 내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마평 이미 개편은 청와대 개편을 했고 그다음에 내각의 하마평을 보면 제가 뭐 일일이 이름은 거론 안 하는데 60%에서 70%가 행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목에서도 그렇게 달더군요. 언론들이 관료 전문성으로 뭐 물갈이를 했다, 물갈이 한다 이겁니다. 정치인들을 다 총선 출마용으로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인들을 빼고 생각하면 그 특히 그 일하는 자리잖아요. 장관이나 뭐 비서관이나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료 출신이 아닌 데서 뭘 고른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전제를 역대 정부도 사실은 그렇게 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러나 아쉬워하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맞습니다. 관료 그다음에 전문성 뭐 학계 뭐 다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분야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특정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제가 받은 그 인상은 뭐냐면 저기가 없다. 스토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빌드업을 하잖아요. 축구도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해서 이렇게 빌드업하는 이유가 전방에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해갖고 전방에서 슛을 쏘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빌드업이 없고 두 번째는 스토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한다라는 아니 국정이 지금 부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처를 고르게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거 지금 진짜 급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관료들이 배치가 되는 게 뭐가 제가 불만이냐면 관료들의 습성은 뭐냐면 PT예요. 그냥 PT 제대로 딱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 스토리도 없고 내세우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임팩트 있는 국민들이 진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치적 언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에 휩싸여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관료냐? 그래요. 일기에서도 사실 옛날에 박철원 장관이 후대에 있는 대통령 그 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 초기에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이거다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인수위 그냥 확 지나가 버리면 주위에 관료들밖에 안 남는다. 그걸 주의하라. 뭐 이렇게 그 표현한 적도 있는데 이기마저도 사실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관료든 전문성이든 좋아요. 근데 하마평 물론 발표가 되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현재까지 하마평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기재부 출신이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기재부 출신도 왜 다른 부서에도 경제수석 좋아 그다음에 무슨 저 기재부 뭐 장관 좋아 그런데 왜 다른 부서에도 기재부 행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느냐. 마지막으로 청와대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서 3실 체제를 2실 바꿨어요. 그랬죠. 그래서 비서실하고 안보실만 남겼습니다. 정책실을 없앴어요. 그리고 김대기 뭐 기재부 출신의 관료 출신의 뭐 행시 출신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많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니 비서실장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비서실 전체를 그렇다면 아우르고 호통칠 때 호통치고 기강을 잡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안에는 홍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뉴미디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무적인 또 정무 이런 것들은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아무런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은 왜 김대기를 내놓냐 했더니 하는 말이 정책실을 없앴기 때문에 경제수석이나 사회수석을 아울러야 되는데 당시에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김대기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좋습니다. 그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정책실장 지금 이관섭이라는 사람 캐릭터가 거의 김대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네. 경력들이 싸운 네, 경력들이 그 갑자기 삼실체제로 바꿔갖고 정책실 해갖고 경제수석이랑 사회수석을 글로 뺐어요. 그럼 비서실장 밑에 뭐 남았냐면 시민사회, 정무, 그다음에 홍보 네, 네. 이거 남았어요. 네. 이게 뭡니까? 다 정무적 판단이 그거는 들어가야 되고. 김대기가 잘 모르는 영역이지. 왜 김대기 밑으로 그렇게 내놓고 그다음에 이간섭으로 그 뺐으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행시 출신 무슨 기재부 출신 예. 관료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그 개편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예. 그 지적은 해 놓고 지나가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송영길이의 노동 관련 발언 이거 제가 아까 일사일언에서 전해드렸는데 이거 정말 일하는 분들이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힐 얘기를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관련해서 너 노동해봤니? 난 노동해봤다. 이게 지금 올랐습니다. 예. 그때 당시를 한번 돌아보죠. 그러면서 NHK에 자기는 선배가 수사 중인데 따라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NHK가 2000년이에요. 2000년에 초선이었습니다. 초선에 5.18 전야제에 갔습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으로 갔어요. 얼마 안 됐어요 선거가. 아하, 예. 그 당선인 신분이 전부 다 586들입니다. 그 안에. 아하, 그 예. 586들이 왜 갔냐 하면 네. 김태홍이라는 정치인이 수사 준다고 따라간 거예요. 예. 김태홍이 왜 그 초선 당선인들을 운동권 당선인들을 데리고 갔냐면 이상수 계거든요. 평화민주당 옛날에 이상수 계거든요. 이상수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송영길이가 자기가 당대표 되려고 1년 전에 많은 사람들 데리고 상하이 가갖고 막 술 먹이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수개월 전에 이상수 원래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개월 전, 1년 전부터. 그렇죠. 또 여러 명 데리고 가면은 잘 안 되니까 서너 명씩 데리고 뭐 3박 4일 어디 여행 뭐 무슨 2박 3일 무슨 골프 여행 이런 식으로 해서 술 마시고 뭐 하면서 자기 표 관리하는 거지. 예. 예.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네. 어찌됐든 룸살롱까지 단란주점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송영길은 룸살롱 아니고 단란주점에 불과하다. 좋습니다. 단란주점입니다. 단란주점에 그러니까 한 표 한 표 좀 하려고 술을 먹였다. 근데 그게 아무런 뭐 꺼리낌이 없다 하고 술판을 버리고 그럴 시기에 한동훈은 뭘 했냐는 거예요. 한동훈은 당시에 뭘 했냐면 4학년 때 급제를 합니다. 맞아요. 소년 급제 맞아요. 그러면 군법무관으로 갔다 옵니다. 그리고 초임을 어디 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초임을 해요. 그 당시가 초임 시절이에요. 그 당시가 지금 이 한동훈이 뭘 했냐면 대선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SK를 비롯해서 현대차, SK 이런 대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고 해갖고 비자금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막 뭐 노면에 그 밑에 안희정이니 뭐 이광재니 또 이쪽에 한나라당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 수사를 맡아서요. 술을 안 먹으니까 다른 검사들 이인규가 그때 부장검사였는데 다른 검사도 술 마시러 갈 때 매일 밤에 혼자 늦게까지 남아서 실제로 혁혁한 맨 꼬레비 검사지만 나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원석과 한동훈 둘 중에 하나만 데리고 있으면 모든 수사 다 끝난다. 라는 얘기가 바로 그때 성공을 해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아니죠. 그때는 SK의 분식회계를 해서 최태원을 구속시켜요.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바로 지는 술 퍼먹고 그 선배 한 표 받는다고 5.18 가서 술 퍼먹고 한동훈은 밤을 새워서 어쨌든 이 나라에 그때 뭐 큰 획을 그어요. 왜냐하면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이렇게는 안 된다. 예. 대기업들이 이렇게는 안 된다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그게 단초였어요. 첫 번째.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쟤는 노동을 안 해보고 나는 노동을 했다라고 비교를 하면서 NH 단란주점은 룸살롱이 아니다. 나는 얻어먹었을 뿐이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참 뭐 송영길이건 이재명이건 문재인이건 이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 상습적인 적반하장이잖아요.
그게 DNA에 각인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거 운동권이라는 이게 인자의 뭐 좀 DNA. 뭔가 이게 뭐 저 왜 그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그 화병.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없는 현상이라서 영어로도 그냥 화병이라고 쓴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듯이 이 저 종북 주사파들이 보이는 이 행태 있잖아요. 네. 이건 뭔가 좀 용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기존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으로는 이게 잘 규정이 안 되는 아주 독특한 행태를 보이거든요. 네. 그것도 한둘이 아니야. 거의 그 똑같잖아요. 이건 뭔가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이제 학계에서 나온 많은 용어들이 있긴 네. 있는데 네. 그 하나하나로 설명이 안 되는 아주 복합적인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예, 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리플리 증후군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음. 자기 스스로는 이게 정말인 줄 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뭐 이런 거. 네, 네. 피체포 의식, 피포위 의식 참 그래갖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다 여당이고 권력을 얻는데도 언제나 우리는 지금 쫓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대 악에 둘러싸여서 포위당해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근데 이게 다 개별적인 것이지. 뭔가 이게 있어. 네. 한마디로 이게, 딱 이 모든 그런 증상들을 표현할 게 필요합니다. 뭔가 있어요. 네. 망치 후유증이라고 설명하기에도 조금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하여튼 뭔가 있어요. 되게 그 깨어나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왜 번개불을 한번 빵 맞고 정신을 잃은 사람이 번개불을 한번 더 맞으면은 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SF 드라마도 있는데 코미디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단골 타픽인데 네. 그래요. 우리가 SF 영화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이 큰일 났죠? 이재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건 김용희 재판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예요. 예. 이미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김용 재판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사실 개딸들이 되게 안심을 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김용 재판을 보면서 예. 재판부 태도에 따라서 이게 완전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예. 근데 김용 재판부가 굉장히 좀 집요하게 따졌어요. 유동규를. 이를테면 유동규가 이제 외투 시연을 하잖아요. 뭐 돈 봉투를 넣고 그러니까 당시에 유동규가 있는 사무실에 김용이 찾아와서 10분 만에 가잖아요. 거의 뭐 007 영화처럼 서로 안부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돈, 팍, 탁, 궁, 빵 이렇게 거의 그 수준으로 가버리는데 본도시 말씀하시네. 그게 뭐냐면 유동규가 모든 사람한테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디테일하게. 법정에서. 이를테면 파란 남색 재킷을 입었다. 뭐 이런 거. 예. 근데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 남색 재킷이 있더라.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예.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게 가능하냐? 다시 해봐라. 뭐 하면서 유동규한테 그거를 시연을 몇 번을 하면서 아주 마치 의심한다는 듯이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좌파 언론들이 야 유동규 그거 시연하면서 재판부가 의심하더라. 저게 가능하냐? 의심하라는 재판부 저렇게 직접 나서서 그 시연하는 그런 증인을 몰아붙일 수가 있느냐? 개딸들이 환호작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압박을 한 게 아니라 이가 진짜 거구나. 일관성이 있느냐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거짓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사실 그런 압박에서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증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지. 상상. 상상은 자기가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서너 번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예. 만들어낸 얘기는. 근데 그것을 계속 집요하게 물으면 사실 묻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너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어떻게 줬느냐가 아니라 그날 날씨가 어땠느냐. 어떤 그때 당시에 뭐 기억나는 어떤 뉴스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요. 그날의 정황 자체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그게 일치하느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압박을 많이 해요. 그 탈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합동 신문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딱 그런 식이에요. 네. 진짜 귀순하는 거냐 이런 건 묻지 않고 탈북하셨어요? 아니 그 이제 예. 합동 신문 쪽에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들어보시면 아니 예? 하신 것처럼 그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진짜 귀순 의사가 있냐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그 국민학교 어디 다녔냐
그 학교 뒤에 그 뒷산 이름이 뭐지? 거기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대던데. 예.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날도 사실은 그 돈 받고 둘이서 뭐 했냐? 칼국수 먹었다. 뭐 했냐까지 칼국수의 계산을 누가 했냐? 내가 유동규가 했다. 이런 그 이후의 정황까지도 그 함께했던 사람의 일치된 그런 증언들이 그 있느냐는 유동규는 기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공짜로 먹은 것들은 기억을 못 하거든. 아 그렇죠. 자기가 돈 그러니까 냈으니까. 김영희는 칼국수. 기억 못하지. 예? 다 공짜로 먹었을 테니까. 음. 근데 그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지가 다 칼국수를 계산하고 계산을 다녔잖아. 했거든요. 돈도 갖다 주고 계산도 하고 다. 그러니까 유경규는 다 기억하지. 아, 얻어먹은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사준 사람은 기억을 하는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칼국수 먹은 것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이 재판부가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왜 지금 그 김영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지?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재판부가 물어봤고 아니 이 재판은요 사실은 중간에 이미 끝났어요. 게임 이즈 오버. 어디서 끝났냐면 이 김용이 술수를 부리다가 위증교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요. 이홍우라는 이홍우. 경기도 산하기관장입니다. 그런데 이홍우라는 자가 원래 이쪽 편이 아니에요. 이쪽 그러니까 이재명 사람이 아니에요. 아하.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정의당 소속의 이재명하고 저기를 그 경기도 후보 경합을 벌였던 정의당 후보예요. 예를 들자면 성남 시장 후보 시절에 경기 동부 연합의 모든 걸 다 들어준 이유가 김민희 후보가 드롭해 김미희 후보가 드롭해 준 거잖아요. 네네. 민노당에서 이게 똑같이 정의당의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드롭해 주니까 고마워 그럼 경기도 뭐 산하 원장이라도 해줄게 하고 준 거예요. 근데 김용은 급했지. 왜냐하면 이거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홍한테 야 네가 우리가 그 시켜줬잖아. 거짓말해. 해갖고 그날 바로 자기 사무실에 왔다. 성남이 아니고 뭐 수원에 있는 자기 사무실로 왔다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랬는데 야, 이 재판부 대단해요. 아유 그래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스케줄링이 있다면서요. 뭐 스케줄링 그거 담긴 휴대폰을 제출해요. 제출할 수 있대. 근데 검찰이 계속 제출하라 그랬더니 안 해요. 그 이후에 재판 이후에. 그러고 잃어버렸대. 잃어버렸대. 그러니까 재판부 직권으로 영장 발부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라. 압수수색은 원래 검찰이 요구를 해서 재판부가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해당 재판부가 저거 압수수색해. 했는데 압수수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숨겼으니까. 그러니까 위증 혐의로 수사를 해요. 그랬더니 이용우가 자백을 합니다. 시켰다고. 그 순간부터 게임은 끝났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재화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눈치 보고 있던 이낙연이 김부겸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김부겸 이낙연이 손잡고 이제 각을 세울 수 있는 이슈가 뭘까? 그게 저기 선거법제도. 그게 이제 각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부딪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민주당 쪽을 계속 취재를 하는데 뭐 기자들 통해서건 뭐 당직자들이 그렇게 답답해한대요. 왜 답답해하냐면 지금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대표는 총선을 치러야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공관이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정책 어떻게 하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될 게 그건 이재명이 그거 안 한대요? 하나도 안 했네요. 왜? 그러니까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와서 제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구나. 그렇죠. 못 하는 것도 있지. 걔는 실력도 아니 초선이잖아요. 그렇지. 아니 지가 국회의원 해봤어? 당 대표로 해봤어? 아니 당 원내 부대표라도 해봤어? 안 했잖아. 부대변인 해봤어. 부대변인. 옛날에 정동영이 밑에서. 그건 그 당은 아니잖아요. 캠프지. 그렇지. 18년 전에. 그러니까 당이랑은 전혀 이게 참 전혀 18년 맞죠? 18년 일부러 전이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2006년, 2007년.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네요. 아무튼 의도하시진 않으셨죠? 뭘 의도해요? 18년 전이라니까. 두 번이나 발음하시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렇게 그건 당이 아니잖아요. 당에선 이 사람이 네. 저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은 그 이재명이한테 공천 달라고 하는 저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있어요. 이 부원장이랑 이 이재명이랑 싸운 적이 있어요. 이 부원장이 당시에 국장이었거든. 당직자였거든. 근데 이재명이가 와갖고 막 항의하는 거야. 그 정동영 상대 후보가 잘못됐다고 막 항의하는데 국장 동영상 있어요. 이 국장이 당신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나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 왔어? 하고 내쫓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은 그 공천 달라고. 이번에 출마하려고 공천 달라고 그러고. 공천 달라고 해야 뭐 지금 뭐 그럼 공천 줘야 되겠네. 그럼요. 어쨌든 그렇게 무명의 뭐 전혀 진짜 당의 일도 모르는 이재명이 뭐 실력도 없겠지만 중요한 건 그 당직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속내를 기자들한테 얘기하거나 하면 아니 재판밖에 관심이 없다. 다음 재판은 뭐고 재판 일정 뭐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밖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당무를 빨리 내려놔라. 그리고 재판에 전념해라.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그렇지.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재명을 위해서지.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재판에 집중하는 거가 제일이거든. 그렇지. 50년형을 받을 거 그래도 한 잘하면 그렇지. 열심히 하면 45년형이라도 그렇지. 5년이 어디야. 5년이 어디야. 그럼요.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조언하는 거야. 그렇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윤미향, 강성희, 강은미, 김정호, 민형배, 백혜련, 신정훈 이자들 이름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자들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어떻게 커밍아웃? 나는 종북이야. 나는 친중이야. 그리고 나는 반인권이야. 반여성이야. 라고 커밍아웃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냐면 지금 이 중국에 구금된 실제로 그러니까 공안에 구금된 그런 탈북 민들이 약 한 뭐 500여 명 가까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는 하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계속 구금하고 있다가 여론이 이제 그 여론 때문에 구금하고 있다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끝나자마자 그냥 북한에 보내버렸어요. 근데 사실 500명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공안이 구금을 안 해서 그렇지 파악하고 있는 숫자만 몇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건 인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최소한 재판을 벌이고 또는 난민 대우를 해주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구금해서 그냥 북한으로 보내지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단을 촉구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유엔에 가입돼 있고 난민 협약에 가입돼 있고 당연히 이건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적의원 260명 중 당시에 이제 이 출석 인원이 그다음에 찬성 253에 기권 7명 바로 기권이라는 차라리 반대를 하죠. 어쨌든 비겁하게 기권이라는 것을 하면서 자신이 종북 친중 반인권이라는 걸 드러낸 자들입니다. 그래요. 이 7명의 이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윤미향, 강성희, 강은미, 김정호, 민형배, 백혜련, 신정훈입니다. 자, 아까 우리 50년 사는 거 5년이라도 깎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5년이 어디냐고 다들 공감하시네. 그리고 계산도 해주셨어요. 이재명이 60인데 50년이면 110살까지는 살면서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 그런데 5년 깎아서 105살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럼요. 뭐 이런 계산들까지 다 해주시네요. 자,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저기 적어놨습니다. 그러네. 네. 7명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네네. 꼭 적어 놓으시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만이 아니라 양산도 지금 급하죠. 그런데 전 문재인이 한 3개월 조용했습니다. 9월 19일 이후부터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니 드디어 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SNS에 꽃이 아름답다 헛소리 삐약삐약 하더니 책 소개를 해요. 이성윤이라는 자의 책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재등장을 합니다. 정말 분노를 했습니다. 왜 분노를 했냐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바로 울산 선거 개입 그 재판 결과 다음 날이었거든요.
왜 분노를 했냐면 울산 선거 개입과 관련돼서 지금 3년 6개월 만에 선거가 난 거예요. 성철호 임기 다 끝났습니다. 그때 혁혁한 공을 세워주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성윤입니다. 그렇죠. 이성윤이 자기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들이 이거 빨리 기소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뭉갰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 이거 왜 빨리 보고 안 해 했는데 그것도 뭉갰고요. 엄청나게 뭉개서 덮어준 그런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책 소개로 울산 선거 개입 재판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는 겁니다. 네. 네. 아이고 참 문재인이 가지고 그 더러운 이름을 가지고 마무리한 말씀을 하실 줄 제가 몰랐습니다. 더구나 더 더러운 이성윤이 이름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자 오늘 이슈체크 이정우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